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3월의 첫날입니다. 날씨도 풀리고 봄비도 내렸는데요. 그리고 3.1절이죠. 자, 103년 전 우리 조상들은 나라 잃은 서름에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만방에 당당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요. 그 함성, 그 울림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금도 우리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자, 21세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나라의 주권이 침탈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생생하게 보고 있는데요. 피난민과 어린이들이 웁니다. 노인이 총을 잡습니다. 세계인이 전쟁 반대를 외치고 또 도움의 손길이 모입니다. 국제사회가 침략을 규탄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라든 개인이든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명제가 새삼 와닿는 세상인데요. 자, 이제 일주일 남짓이면 우리는 국민의 대표를 뽑습니다. 3.1절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특집 30분 인터뷰로 봉도사,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막판 대선 판세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어서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늘은요 김준우 변호사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방송 많이 하는 분이고 저도 자주 뵙던 분인데 오늘 두 분은 처음 초면이시라고요? 네, 처음 뵙습니다. 방송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피해 다닐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시사본부가 처음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래요. 언제 불러주시나 했는데 그동안 최영일 평론가님의 부도수표만 듣다가 그러게요. 네. 자, 우리 시사본부장 우리 청취자분들이고요. 자, 우리 오늘 또 열심히 한번 달려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 민간 지역에 포격을 한 정황이 있다.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 자, 박 기자님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러시아가 키예프로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도 계속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제2의 도시 이 하리코프에 대한 공세, 여기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며칠째 교전 중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맞아요. 뭔가 이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게 러시아군이 이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시설과 아니면 군인들과의 교전이 아니라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격이 감행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SNS에 올라온 영상 이런 걸 보면 이 하리코프 전역에 폭발이 있었고 아파트가 흔들리는 모습, 아파트 밖에 이 시민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 끔찍하다. 네. 어떻게 이 민간 지역에 포격을 가할 수 있냐. 이렇게 러시아 공격 수위가 강해지고 있는 이런 것들 전 세계가 가만히 보고 있을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황이 좀 쉽지 않게 돌아가니까 더 공세를 세게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점점 더 비난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텐데 걱정이고요. 그런데 어제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첫 대면을 해서 이제 회담을 시작했잖아요. 네. 좀 결론이 도출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담의 정권을 받은 협상단이 어제 이 벨라루스 쪽에서 만났어요. 그쪽 지역에 만나서 한 5시간 동안 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회담 전망은 밝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측에서 회담에 앞서서 뭐라고 했냐면 우크라이나 이 중립국화, 중립국으로 만드는 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크라이나 측은 무슨 소리냐, 즉각적으로 휴전을 하고
러시아군 철수 문제가 주요 의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신경을 펼쳤어요. 네. 5시간 이후에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전망은 괜찮아진 게 뭐냐면 더 논의할 부분이 있고 네. 뭔가 겹쳐질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도 협상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런데 이걸 또 협상단이 바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각자 수도로 돌아가서 논의한 다음에. 아이고, 시간 걸리네요. 그렇습니다. 2차 회담을 열자. 그래서 좀 더 논의하고 좀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가 국내 됐습니다. 정치도 그렇지만 탑이 만나야지. 네. 지금 정권 대리인이 만나서 또 수도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뭐가 되었든 민간이든 군인이든 뭐 젊은이들 피해가 되게 막심해질 테니까 네, 네. 한시바삐 국제사회가 좀 압력을 넣어서 네. 조기 종전이 좀 됐으면 하는데 아마 뭐 동부 지역에 있는 일부 공화국을 별도 승인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그 러시아 측 주민이 많은 지역에 어떤 별도 크림반도처럼 별도 독립하고 아마 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보는데 어쨌든 뭐 무엇보다 하여튼 피해가 좀 최소화되고 빨리 좀 중단됐으면 좋겠습니다. 협상하면서도 길게 협상하고 오랫동안 휴전선 네. 안팎에서 계속 1년 넘게 싸웠던 우리 한국전쟁의 역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스포츠 중계식으로 좀 되지 않고 네. 조속한 문제 해결이 좀 됐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바람입니다. 네.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고 또 한 나라의 주권이 달려있고 네. 피난민들이 지금 또 그러면서 이제 앙숙처럼 지내던 인접국가 폴란드하고 네. 우크라이나가 또 급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움을 주면서. 자, 말씀하신 돈바스의 이제 도네츠크 그리고 이제 루간스크 이 두 지역이 공화국으로 뭐 독립이 된 선에서 마무리될지 그 이상 갈지 지금 수도까지 공격하고 있으니까 네. 만만치 않은 전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자, 국내 이슈는요. 오늘 3.1절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했는데 역시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침략당했던 나라로 신냉전이 우려된다. 강대국 질서에 휘둘리지 않을 힘을 가져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박 기자님? 네. 그러니까 지금 뭐 3.1절이 갖는 의미 다들 아실 겁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이런 또 우크라이나 이 전쟁 사태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네. 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 중심주의가 고개를 들 때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이제 국제 질서가 코로나 위기 속에 다시 요동치고 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좀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패권주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 이거 촉구하는 메시지로 좀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세계 10위 경제대국 또 글로벌 수출 7위의 무역 강국 종합군사력 세계 7위, 혁신지수 세계 1위 당당한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 공급망 문제 악화 등이 당면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이걸 충분히 극복할 역량이 있다. 네.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이제 3.1 독립운동이 주는 교훈도 강대국의 이 국제 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역사를 주도해 나갈 힘을 가져야 된다. 네.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뭐 강대국은 아니지만 선진국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사실 근데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저는 그때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질서, 국제 질서 비교 여러 가지 전주해 봤을 때 이게 참 복잡하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많이 하는데 일단 우리랑 러시아의 교역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제재를 단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은 좀 적습니다. 근데 만약 교역량이 많은 국가에서 전쟁이 났을 때 네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네. 예를 들어 인권이나 평화의 가치보다 경제의 가치가 더 우선순위로 오는 일은 없을까? 예를 들면 뭐 꼭 미국, 일본, 중국처럼 뭐 세 번째로 많은 3대 그 무역 교역량 국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네 번째가 뭐 베트남인가요? 네. 베트남이랑 예를 들어 옆에 뭐 미얀마나 뭐 캄보디아나 뭐 이런 데랑 뭐 라오스랑 분쟁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진짜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소련 연방 해체할 때 굉장히 두 번째로 많은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인가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미소 합의하에서 사실은 이걸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폐기하고. 근데 결국 이게 말하자면 주권에 없는 걸로 이렇게 주권의 힘이 미약해지는 결과로 거죠? 약화되는 걸로 갔는데 이걸 보고 또 그럼 북한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고민은 또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북한 정부의 그 고민도 한편으로는
동의는 안 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북한의 시각은 또 다를 것이다. 그렇죠. 리비아 모델처럼 똑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비슷한 사안을 놓고 같은 그 질문을 진짜 우리 문제, 당사자 문제로 직면했을 때 그건 참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참 생각해 볼 대목이 여러 가지로 많아요. 네. 일단 당장의 당면 과제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국제사회의 연대인데 자, 우리는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이거 침략으로 규정하고 규탄을 했고 그리고 제재에도 동참을 하고 있고 다만 파병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또 러시아도 우리나라와 수교국이라 자, 주한 러시아 대사가 있습니다. 조금 미묘한 발언도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고민해야 하는 3.1절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정치 대선판이니까요. 지금 이 파장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결렬이 됐는데 자, 계속 국민의힘은 여지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의총에서도 메시지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단일화 파국. 그런데 문제는 이 진실 공방에 대해서 서로 여론전을 펼치면서 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박 기자님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이제 어제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단일화 결렬의 책임을 떠넘기는 양측한테 이제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가 뭐 맨 처음에 했던 얘기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아니 정말로 단일화할 생각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뭐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이 단일화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한테 마이너스를 주려는 그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감정이 좀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고 안철수 후보를 이 공세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이유, 그 이면을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 그러면 우리 지지층이 다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호재. 그렇게도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뭐 많으면 2자릿수 초반 아니면은 한 자릿수 그 지지율이 모두 다 윤석열 후보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봐도 그럴 것으로 그 중에 와도 뭐 1, 2%포인트밖에 안 된다.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일화 뭐 끝나지 않고 뭐 권영세 본부장 얘기를 들어봐도 뭐 전날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노력한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단일화 되지 않아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지율을 높이면 충분히 만회하고 단일화를 열어둔다 그 포석을 계속 얘기하면서 오히려 여론의 관심을 국민에서 받게 되면 이거는 뭐 여론 그 선거판에 도움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론의 관심이 야권에 더 머물러 있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 투표장에 갈 확률도 높기 때문에 플러스 되는 거다. 이런 국민의힘 생각이 있는 거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아니 이 책임은 당연히 큰 당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말 3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당 단일화 있을 때 어차피 의뢰 위치에 있던 게 사실인데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여론조사 단일화 방식을 받았으면 끝날 일인데 그것도 안 받고 이렇게 미루다가 지금 와서 마치 이 수사 조서 까는 것처럼 이렇게 까놓고 협상의제 까놓고 그게 어떻게 협상하는 사람의 자세냐 이걸 계속 지적하면서 안철수 후보는 완주 의사를 어제 유세 현장에서도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정치 천재 김준우 변호사님. 제가 천재면 여기 안 있고 돈 받고 어디 여의도에 사무실 마련해놓고 이제 컨설팅하고 있을 텐데. 천재인 줄 알고 시사본부에 모신 건데 뭐 겸손하게 부인하시는 거라고 치고요. 자, 단일화 결렬의 책임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아니 당연히 이거는 윤석열 후보한테 있는 거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결국은 지난주에 여론조사에서 지지난주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굉장히 줄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인 거 아닌가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굳이 따지면 그 윤석열 후보는 벌써 지금 3번째 단일화 국면인데 김종인과의 단일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안 했죠. 이준석과는 이거 안 되겠다. 단일화를 해야겠다. 이준석과 단일화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안철수와의 단일화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누구랑 권력을 나눌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지난주까지는 격차가 좀 났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열었을 때도 뜨뜻미지근하다가 단일화 결렬을 일주일 만에 딱 선언하고 나니까 그리고 지지율이 격차가 줄어드니까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 같고 급해져서. 결론은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누가 좀 바르고 명분을 쌓고 이런 문제였는데 진정성이 그 전까지는 국민의힘에게 명분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명분을 쌓아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우리를 탓하지 마라라는 정도의 명분 쌓기 정도로 보여요. 왜냐하면 단일화를 한번 제안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을 안 하고 있다가 단일화를 결렬한 안철수 후보한테 다가가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려면 기존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값을 쳐드려야 되는 협상 조건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겸손하게 사실은 낮추고. 제일 초기에 나왔으면 정도에서 받을까 말까 정도의 안을 갖고 뒤늦게 왔으니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뭐 딜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 측이 이제 더 화나게 만들어 버렸고 어쩌면 손목이 잘렸다고 이태규 의원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잔인한 선의로 손을 잡았는데 손이 잘렸다. 이게 좀 끔찍한 표현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세세하게 또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막전 막후를 이렇게 다 공개했어야 하느냐. 그거는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국민의힘 내에서는 합의문까지 써서 다 됐는데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에 뒤집은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또 성토하는 분위기예요. 자, 진실공방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와중에 임명진 목사 등 안철수를 지지하던 인사 일부가 안철수 지지를 철회했다. 이거 어떤 분들입니까? 네, 그러니까 임명진 목사, 그다음에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임삼진 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이 이 여의도 카페에서 안 후보 지지 철회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안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이유, 그게 바로 이제 문재인 정권을 바꾸고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거기서 이제 야권 후보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제일 낫다라는 생각에서 지지를 했는데 지금 야권 단일화 결렬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이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다.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안철수 후보 지지를 철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지를 철회한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대의가 좀 흔들려 버리니까 지지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영향이 있습니까? 대선판에?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 그러니까 2002년 대선 때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가 결렬됐잖아요. 사실은 단일화했다가 마지막에 철회를 했죠. 정몽준 후보가. 그때도 당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그 정몽준 캠프에 계시던 분들 중 일부가 선거 당일 아침에 우리는 노무현을 지지한다라고 선언하신 분들이 그때 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농공 행상을 받은 오히려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개인적 안위와 관련해서는 영향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뭐 판세 자체에 대해서 이분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엄청난 대중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언 자체는 그냥 에피소드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 정도가 카페 모여서 지지했던 것을 예를 들면 이태규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 이런 분들이 선언을 하면 이건 좀 얘기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조금 이렇게 선거 때 급 결합하신 분들이 급 변경하는 거라서 최측근인데요. 가지는 의미가 좀 적지 않을까. 이미 일전에 이준석 대표가 또 이제 이전에 있었던 협상에 대해서 폭로전을 할 때 국민의당 내에 배신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자, 여운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네 분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는 자체를 철회 선언하고 나서 안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지했었나? 뭐 이렇게. 어쨌든 이 단일화 얘기는 투표일 그 전날까지 뭐 어쩌면은 투표하는 날 그 아침까지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나쁜 패가 아니기 때문에 단일화 우리는 열려 있고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카드로 쓰지 않을까. 결국엔 단일화는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포인트 하나만 더 짚으면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송영길 대표가 정치개혁 비전을 이제 얘기를 하고 금요일 날 대선 토론에서 이제 이게 원래 주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세게 붙었는데 정치 분야 거의 3대 1이었죠. 심상정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뭐 이재명 후보 하는 얘기에 뭐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진정성을 좀 얻기 어렵다 이런 정도였다면 윤석열 후보는 다 이제 반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구애를 하려면
이재명식 정치개혁이나 민주당식 정치개혁 플랜이 아니더라도 조금 다르지만 다당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날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중대선거구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좀 화끈한 중대선거구제 선거제도 개편안을 고민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말 협상을 위한 어떤 가교 이런 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가치연대나 정책연대에 관한 부분은 특히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3당 4당을 신경을 안 쓰고 자리 나눔으로 이거를 주말 협상을 접근했기 때문에 생긴 좀 한계도 있잖아요. 아무리 DJP 연합이 자리 나누는 거였지만 기치는 내각제라는 기치가 어쨌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에 미달하는 건데 그거는 국민의 힘이 가졌던 단일화 협상의 진정성을 제가 좀 의심하게 되는 하나의 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요. DJP 연대도 집권하고 나서는 이게 승리의 묘수였다라고 지금은 얘기되지만 당시에는 밀실야반이냐 비판이 꽤 있었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자, 김준우 변호사님, 우리 이주영 PD가 호칭을 정리해 주셨어요. 정치 천재를 고사하셨으니까 정치 영재로. 자, 그렇다면 남은 8일, D-8 단일화 여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없다고 봅니다. 없다, 제로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없고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그냥 뒤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 더 엄청난 걸 윤석열 후보가 내놔야 되는데 그걸 내놓을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고 지금 그 뒤에 대하는 태도가 단일화 그 결렬의 명분 쌓기이지 단일화 재개를 위한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느끼진 않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87년 YSDJ 단일화부터 97년 DJP, 2002년에도 뭐 노무현 정몽준, 심지어 2007년에도 예전에 함세웅 신부님이 문국현 후보, 정동영 후보 어디 성당에 가둬놓고 단일화라고 막 압박한 적도 있고. 기억납니다. 2012년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이번에 또 단일화. 그러니까 그건 결선 투표제를 그냥 대선에서 하면 저희도 이제 이런 이상한 입씨름을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보통 평론할 때 가능성 제로다라기보다는 희박하다 이 정도 얘기하는데 없다 이렇게. 아까 이주영 PD님 밖에서 오늘은 좀 마라맛이 필요하다고 약간 강하게 매운맛으로 해달라. 매운맛이 MSG가 좀 지금 마수에 걸린 거예요. 제가 또 이 PD님의 포석은 뭐냐면 3월 9일 우리 대선 투표 날 지금 김준우 변호사님이 이 자리에 또 나오시게 돼 있거든요. 그때 검증 받아요. 틀리면은 이제 그날 출연료가 깎이겠군요. 안 줄 수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KBS가 주는 거니까 그럴 리는 없고 개인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1절입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오죠. 교통정보센터에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3.1절인 오늘 징검다리 연휴의 마지막 날이죠.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적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귀경 방향으로 정체가 시작되겠는데요. 지금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7km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마성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막히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총 정체가 19km인데요. 오산에서 남사까지가 9km로 가장 많이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면은 진천터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3.1절인데도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금 주목하시면서 이 김준우 변호사님의 첫 출연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청취자 5565님, 김준우 변호사님 정말 정치 천재 같네요. 그 의견에 30만 9,000% 동의합니다. 30만 9,000%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커피 쿠폰이라 좀 드리고 싶네요. 가족 아니냐는 의심이 바로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3253님, 김준우 변호사님 늘 앞을 내다보는 평론 잘 듣고 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선 이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어쨌든 여야 유력 주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는 어제 이제 TK 지역 공략 소식을 들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 안보 행보를 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3.1절 서울에서 대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시 뒤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후 2시에 서울 명동거리에서 3.1 정신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
이런 제하에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집중 유세. 여기 뭐 서울 지역의 민주당 뭐 당원들이나 아니면 시의원, 구의원들 모두 총 직결해서 네. 여기서 이런 행사를 가질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서 이후 보고 뭐 이 경제 회복 이걸 약속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얘기 또 국난 극복 여기 적임자가 나다 이렇게 강조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같은 시간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신촌에 출격을 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만세 집중 유세에 나섰는데요. 네. 이 자리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참여할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특히 신촌하면 젊은 층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젊은 표심을 공략한 그런 행사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일정은 어떻습니까? 심상정 후보는 오늘 경기 파주 금천시장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고향에서 집중 유세를 네네. 펼치는데요. 조금 전에 SNS 통해서 3.1절 메시지도 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누구도 감히 한 나라의 주권을 빼앗을 수 없고 평화와 자유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게 바로 3.1 만세운동의 정신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향해서 연대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전 3.1절 기념식에 먼저 참석을 했고요. 이어서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민소차에서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또 아까 저희가 단일화 얘기를 했지만 3.1절인데 이날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둘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혹시 또 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부 취재진들은 자택 앞에 대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오늘 또 같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오는 금요일 토요일은 사전투표 시작인데 네. 어쨌든 3월 9일 본투표 전에 한 번의 주말이 더 남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는 네. 끝까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네. 자, 이 와중에 저희 금요일 여론오락관에 배종찬 소장이 나오시는데 윤석열에게는 새 남자가 있다. 아까 그 얘기를 그대로 해 주셨어요.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안철수 잡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세 사람의 운명이 다 갈려 있는데 자, 지금은 대선판에서 떠나 있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자, 이재명을 만나서 통합정부를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어제 이제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네. 2월 6일에 이재명 후보를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그 얘기를 좀 털어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마이에 자주 나가세요? 중요한 얘기를 주로 오마이에서 하시는데? 이거 오마이TV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요. 네네. 좀 길게 말할 수 있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선호한 것 같습니다. 나오시기만 하면 시사본부도 시간 길게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또 박정우 기자님이 좀 정권 대리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메시지 계속 얘기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자들이 이 두 사람 만났을 때 어떤 얘기 나누냐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잡담 나눴다. 신경 쓸 거 없다. 있었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만나서 통합정부 구상을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잡담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 전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만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려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바꿔야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언은 좀 구체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갈등이 심화된 나라가 별로 없을 거다. 그래서 통합정부 구성을 통해 해소할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네.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한테 줬던 조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바꾸려고 하면 통합정부부터 먼저 하지 않으면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본인은 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진정성을 보이는 게 선결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조언대로 민주당이 또 이재명 후보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거 상황을 좀 보고 있고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여당 후보가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의외다. 이런 얘기까지 어제 했어요. 수용을 했죠 결국.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정부가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거다. 지금 뭐 172석의 여건과 또 가까운 의원까지 합하면 180석인데 그런 부분을 김종인 전 위원장이 부각을 했고요. 그게 여당 후보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김준우 변호사님 정치 영재시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3대 의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네거티브. 네, 뭐 대장동이든 도이치모터스든 뭐 그쵸, 네 있습니다. 뭐 배우자 리스크든 다 있습니다. 두 번째가 코로나19. 네. 근데 1, 2위 후보 다 정답이 똑같아요. 손실보상을 열심히 하겠다. 그렇죠. 세 번째가 부동산.
부동산. 정답이 똑같아요. 네. 공급 폭탄을 하겠다. 네. 그럼 차별성이 없잖아요. 아, 예. 그럼 보수 후보는 정권 심판론.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안보. 그래서 뭐 강군, 뭐 전략 뭐 증강하겠다. 북한에 이거예요 하겠다. 지금. 뭐 이런 거고.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그 주도권 토론은 전부 대장동이나 백현동 이런 네거티브로 쓰고요. 네네. 아니면 외교 안보 주로 얘기하고 예.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뾰족한 버티컬한 어떤 예. 의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도 뭔가 그랜드 디자인을 하나 내놔야 되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원래 시그네처는 기본소득이었는데 네. 그건 솔직히 삼선 후퇴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필요한데 뭐냐.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평가를 많이 받았으니 네네. 그게 예를 들어 뭐 부동산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예. 조국 사태가 있었을 네. 것이고 위성정당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유세 과정에서 사과하고 있는 그렇죠. 다 대목입니다. 사과하고 네. 있는 건데 이 중에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제도 개혁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위성정당 방지를 비롯한 정치 개혁 이슈였던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도 그 국민의 힘과의 어떤 변별성 네. 이걸 낼 수 있는 지점이었는데 네. 이거는 어쨌든 당내 조율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조금 늦었어요. 어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본인이 예를 들어 이준석 이슈로 윤석열 후보와의 그 골든크로스 뭐 데드크로스 하여튼 그 지지율 역전이 났을 때 네. 이기고 있을 때 오히려 더 내려놓으면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네. 지지율이 다시 떨어져가지고 격차가 나니까 이 카드를 들고 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늦었다. 그래서 동기도 조금 불순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뭐 안철수 단일화로 달려가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니까 네네. 지지율에 출렁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네. 치더라도 다 이기기 위해서 지금 카드를 그렇죠. 쓰는 네.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네. 근데 이제 지금 의총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에 의총 했으니까 나 진심이다로 좀 부족한 그 한 방. 네. 그거를 지금 며칠 동안 만들어내서 이제 김종인 마지막에. 위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요일 날 있는 TV 토론 여기서 무슨 얘기를 더 던질 거냐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과제인 거죠. 내일 저녁이죠. 네, 내일 밤.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지원 사격 해주는 부분과 곁들어서. 그래서 궁금한 게 지원 사격이라고 표현하셔서 네. 아니 만난 당일 날은 기자들에게 잡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를 중대한 조언을 했다. 내용은 이제 언급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때까지 못 받은 거죠. 민주당 안에서 조율이 안 된 거죠.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날 덥석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한 거 아니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딱 받으니까 네. 이제 그게 내 얘기였어. 이렇게 네. 하는 건데. 네. 자 정치 조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받았어요. 네. 지원 사격을 해요. 네. 이거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네. 네. 그럼 지금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후보를 좀 지원하는 모양새입니까? 이 정도면 조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 게 드는데 아닌가? 뜨뜻미지근하긴 하지만. 야, 권영세 국민의힘 이 지금 선대 본부장이 이 여권은 계속 러브콜을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하고 있으니까 네. 양식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신경전, 그러니까 촉각을 세우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민주당은 갈 건지 안 갈 건지. 왜냐하면 언론에서 보면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좀 제안을 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그래서 민주당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자 권영세 이 본부장 입장에서는 안 갈 거다. 양식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양식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그건 국민의힘의 바람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실제로 민주당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당장 선대에 결합을 해서 남은 일주일여 동안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합정부라는 아젠다를 이렇게 이재명 후보한테 제안을 했고 네네. 또 그게 실현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대선 결과가 이재명 후보가 이기게 된다면 정말 통합정부를 실제로 해나갈 텐데 그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조홍천 민주당 의원이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네요. 자, 선거 기간 중 합류는 도리가 아니다. 정치 도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한 번의 대선판에서 네. 바로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가 어쨌든 이게 해촉되기 직전에 본인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상대 후보에게 간다. 이건 좀 충격적인 얘기긴 하죠. 다시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윤석열 캠프로 돌아가지만 않는 것만 해도 네네.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좋은 도움이 거니까. 된다. 네. 이 정도로 잡아두는 사석 작전이랄까? 네. 이것만 해도 괜찮은 자, 거죠. 그럼 아까 임명진 목사 등 안철수 지지철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 지원 사격은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에 영향을 줍니까? 네, 그렇죠. 주죠. 왜요? 왜? 인지도가 다르잖아요. 인지도가 차별하네요.
아니요.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건 차별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랑 뭐 정우성 씨랑 출연료가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출연료가 같아야 되나요? 정우성 씨요? 네, 안 되잖아요. 아유, 나오시기만 하면. 그러니까요. 우리 PD님은요, 임시완 씨가 나오면 아마 본인의 봉급을 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까지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하나 짧게 보죠.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자, 국민의힘에서 정의당 대표한테 유영국 대표죠? 여영국 대표죠. 자, 임명장을 줬다. 무슨 임명장을 줬습니까? 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종교단체 협력단, 미래약속위원회 자문위원. 기네요. 이 임명장을 지금 이게 한직함이에요. 한직함입니다. 이걸 문자로 임명장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엉뚱한 사람한테 임명장 보낸 게 처음이 아닙니다. 네네네. 이 뭐 전국 각지에서 임명장 받았다는 사람, 또 청와대 사람이 임명장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온 현 정도로. 정부의 청와대 인사가 공무원도 받고 정의당도 지금 처음이 아닌 게 부대표를 지냈던 현직 도의원도 받았어요. 이것도 있는데 이제 심지어 당 대표한테까지 주는 거니까.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나와 있는 정의당의 국민통합인가요? 여영국 당 대표에게 아까 직함이 뭐라고요? 긴데요. 직능총괄본부, 종교단체 협력단, 미래약속위원회 자문위원. 길다. 이 임명장이 같습니다. 네. 자, 정의당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비판했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어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류호정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 정의당 이 명의, 그러니까 임명장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정의당 선거대책본부 성평등사회협력단 여성가족부 강화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강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꼬집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심상정 후보의 직인이 찍혀 있는 임명장을 SNS에 올렸어요. 윤석 대표를 향해서 일종의 반격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 주장한 것을 비판도 하면서 임명장 사태에 대한 반격도 강한 모습입니다. 선거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노력들이 있겠습니다만 임명장의 남발. 자, 이 정치 형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저는 못 받을까요? 어느 당에서도 안 와. 어느 당에서도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네요. 받고 싶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게 뭐 이번에 여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나온 그 임명장 번호를 보면 번호 숫자가 뭐 200만 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 유권자 중에 뭐 한 10명에 1명은 받는 거냐 아니면 뭐 15명 중에 1명은 받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나는 왜 바다에 이상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청취자 시사본부장 명의의 임명장을 뭐라도 하나 발급해서 돈 드는 건 안 되고요. 저희가 간식 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박 기자님도 받고 싶어요? 예, 저도 하나 주십시오. 우리가 선거를 치는 건 아니지만 임명장은 좋은 것인가 보다. 이렇게 많이 뿌리는 걸 보면. 자, 방역 패스가 오늘부터 중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식당 카페에서는 계속 QR 체크를 하면서 방역 패스 확인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식당 카페 등 11종에서 유지한 방역 패스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중단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별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지금 이 확진자랑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도 뭐 이 백신 상관없이 이 수동 감시를 받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증명서를 발급하는 그런 인력도 다른 그쪽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고육지시라 얘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건 2, 3주나 빠른 무책임한 결정이다. 또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스스로 지켜야 되는 시기입니다. 3월 중순 2, 30만까지 나온다는 이제 예상도 있으니까 스스로 지켜야 되겠죠. 자, 오늘 박종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9036님의 신청곡입니다. 3.1절에는 이 노래 들어야죠. 강산의 태극기 신청합니다. 자, 9036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에 봉도사 정봉주 민주당 정계특위 위원장 특집 인터뷰 많이 기대해 주시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펄럭이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아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나 핵실험 등으로 위협적인 행보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새해 들어서만도 벌써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얼른 낚아채게 타는 듯한 기세를 보일 때 흔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라고 합니다. 호시탐탐에서 호는 호랑이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이 말은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려본다는 뜻인데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형세를 살피며 가만히 기회를 엿보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이 말은 호시탐탐 야욕을 드러내다처럼 주로 부정적인 느낌으로 말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호시탐탐이란 단어는 원래 주역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역에서는 자신의 성찰을 위해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형세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에도 휘말리지 않고 방심하지 않는 자세를 뜻합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원래 뜻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는 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으로 학수고대라는 한자 성어가 있지요.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인데요. 이 말은 부정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먼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올해는 꼭 저도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게 목표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 원하는 직장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민들 위해서 좀 잘 살 수 있게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의 대한민국이다. 엄마랑 아빠랑 집에 일찍 오면 좋겠어요. 우리의 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내가 우리가 국민이 시민들이 우리 엄마 아빠 뽑아요. 2022 우리의 선택.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3일절인 오늘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양이 무척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어제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경북 고령까지 확산됐고 지금도 진화 작업 중입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충북 남부, 전남 동부와 경상 남북도를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경상남북도 전 지역에는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강원도에는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많은데요. 특히 오후까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각별히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경상도는 낮까지, 제주도는 저녁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 낮 동안은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친 뒤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오면서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9도, 습도는 87%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03주년 3일절을 맞아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가까운 이웃으로 규정하며 미래를 향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3만 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이틀째 세 자릿수인 11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확진자 가족이나 동거인에 대한 격리 지침도 완화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하는 진공폭탄을 썼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사실이라면 전쟁 범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대선까지 D-8일 막판 변수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정치 봉도사,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셔서요. 오늘은 30분 인터뷰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봉도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봉도사는 역술이는 아니신 거죠? 그렇죠. 법사들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 얘기했지만 법사는 네. 잡신과 소통을 하고 정치 봉도사는 국민과 소통을 한다. 네. 국민은 곧 하늘이니 네. 하늘과 소통하는 거다. 민심이 천심이니까 예. 하늘과 소통하는 것이다. 굳이 봉법사 아니고 봉도사라고. 법사는 많아요. 근데 도사는 없죠. 봉도사. 도사가 더 희귀한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3일절이기도 하고요. 예. 자, 봉도사님 이번에 대선의 변수는 외교와 안보다 이렇게 또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이 내용이 불붙은 게 2차 TV 토론 때 정치 예. 분야 얘기할 때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할 거냐. 심상정 후보가 질문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자, 한미일 군사동맹이 긍정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어제 논평을 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지 않는 게 윤 후보의 명확한 입장이다. 자, 대통령 후보들 안보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은 없고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니 영향은 있지만 네네. 당장 당선 가능성 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네네. 대해서 특히 이제 저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안보 문제 특히 이제 이번에 뭡니까 선제 타격.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한 3개 정도로 극명하게 압축이 되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 선제 타격론, 네. 그다음에 사드 추가 배치, 네. 그다음에 유사시에 일본군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 동맹이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서너 개로 압축이 되는데 자 이런 문제는요.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또 국힘 쪽에서 무슨 안보 문제를 경제인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하냐. 네네. 그런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걸 밑줄 치고 공부하지 않잖아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런 네네. 게. 그러면 국가 지도자의 이런 지도자가 될 사람이 이런 주장하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국민들도 경제를 항상 신경 쓰고. 그렇죠. 이건 전경련한테 물어보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사드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네. 유사시에 일본군 한국 들어올 수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해야 된다. 네. 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돼야 된다. 이거 전경련에 물어보면요. 답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하는 순간에 한반도의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지도자의 안보관이 이게 친군사적으로 가고 있구나. 네. 라고 하는 순간
가뜩이나 우리 증시 문제 이런 게 코리아 리스크 때문에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세계 9대 경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증시 보게 되면 많이 그 개미들 거기서 이제 뭐 아주 뭐 그 코피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그 코리아 리스크가 어디서 오냐 하면 지도자들의 인식의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한반도에는 무조건 과거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평화가 경제다. 그러면서 이제 개성공단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한 개 기업이 개성공단 들어갔고 한 100여 개 기업이 엄청난 수익을 올린 그런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그런 주장을 하려고 치면 정경련하고 비공개로도 한번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비공개로라도. 예, 비공개로라도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요. 그 사드 배치 여론조사하면요. 60% 정도 찬성 나옵니다. 전 국민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갖고 이번에 충청권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충남이. 충남 주민들에게 충남에 사드 배치하겠냐고 하게 되면 90%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국민들이. 바로 내 코앞에 예를 들어 갖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서초동 구민들에게 물어봐라. 서초구 구민들에게 서초구에 사드 배치하자고 뭐 산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사드 배치하자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살고 있는 서초구 주민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럼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국민들이 야 대체로 찬성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막상 내 코앞에 설치하고 내 앞마당에 설치한다는 걸 과연 찬성하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그 부분이 다 반대한다고 하면 사드 배치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경제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이미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설치된 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고 들어왔지만 추가로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제하는 부분들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사시에 그 일본군이 들어온다? 이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친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뒤에서 슬그머니 찬성하지요. 대놓고 찬성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토론 장소에 나왔고 그러니까 미 국무부 일본 한국 담당 부차관보 이번이 한국 그 군사 문제든지 외교 문제 군사 문제를 다 결정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정책은 해당 공약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제안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에 무지한 것이 내게서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미국 정책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과 군사 동맹과도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한일 정보교류 협정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가반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연장 안 해주려고 그러고 일본이 끝까지 그거 갖고 연장해 주십사 했는데 왜냐하면 북한의 휴민트 정보를 우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런 외교적 문제 군사적 문제는 국익에 따라서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자는 얘기예요. 국익에 따라서 하더라도 한국의 전쟁 위협이 고조되는 듯한 인식 그런 발언은 정말 안보에 무지하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봉도사님 이 질문을 한 20개 준비했는데 몇 개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아니, 시간 넉넉해요. 아직은 여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원에서는 어제 논평에서 지금 4가지 얘기하셨잖아요. 현재 타격, 사드 추가 배치, MD 체제 편입, 이거 미국 한미일 군사동맹. 근데 한미일 군사동맹은 검토하지 않는 게 윤 후보의 명확한 입장이다. 논평을 냈습니다. 이건 알려드리고요. 그러면은 후보 토론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정하고 사과를 해야죠. 정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뭐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쪽 가서는 진보 이쪽 가서는 보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발언이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발언이 나갔다. 사과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정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자, 이재명 후보도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관련해서 6개월 초보 대통령 이렇게 한 발언이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이 젤린스키 대통령 폄하한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는 이제 표현력이 부족했다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외교적 결례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숙한 점도 일정 부분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여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자, 봉도사님 이 발언 여파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발언이 6개월 초보 대통령이 저는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6개월 초보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마추어 대통령 초보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어요. 그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그건 팩트입니다. 6개월밖에
안 됐고 네. 그다음에 전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엔터테이너 출신이고 전직 코미디언인데. 예. 그리고 이제 주요 인사들을 정치 인사를 영화 감독이나 제작자를 또 기용하기도 했죠. 예. 그런 이제 그 뭐 인사에 뭐 본인이지만 그래서 그 정부가 초보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내부와 유럽에서도 비판을 계속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후보 그때 발언이 그때 당시에 자 나토에 가입은 나토에서는 가입 승인할 생각도 없는데 나토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러시아를 자극했다. 그 자극해서 마치 러시아가 공격한 것처럼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공한 것이 국제사회나 이런 모든 데서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는데 마치 우크라이나가 원인 제공을 했던 것처럼 얘기한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맥락을 보면 초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적은 좀 마이너한 이슈고 이 대통령 때문에 결국 소련의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해 준 거 아니냐 이 비판이었거든요. 침공의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 그렇죠. 침공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면서 마치 러시아 침공을 정당화시켜 준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맥락을 보면 러시아 침공을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이게 옳지 않다. 당장 중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조 속에서 나온 건데 그래도 거두절미하고 그 부분만 딱 뽑아내면 그렇게 들릴 수 있다.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나 이런 기독교를 공격하는 분들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봐라. 성경에도 하나님은 없다고 한다. 근데 성경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들 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뺀 거죠. 그럼 편집은 되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성경 봐라.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그것만 본 사람도 성경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얘기도 자 이재명 후보는 러시아 침공은 무조건 잘못됐다. 그런데 초보 대통령이 왜 나토 가입의 뜻도 없는데 가입한다고 해갖고 왜 자극을 해갖고 그 국가가 분쟁을 만들었냐라고 했는데 그 뉘앙스가 마치 책임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있는 것처럼 얘기한 부분은 부적절했죠. 그래서 사과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컨텍스트 앞뒤 문맥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왜 국힘이 이 부분을 이거 별 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여론 지형에 영향을 미칠까? 저는 안 미친다고 봐요. 아까 이제 그게 첫 질문인데 안 미친다고 보는데 저는 국힘이 유사시에 일본 군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 발언한 부분이 커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젤런스키와 관련된 발언을 초보라고 하는 발언을 묶어 놓고 이쪽에 그 같이 묶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국힘 입장에서 일정 정도 성공을 한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사시 일본군 그 주된 문제, 그다음에 MD의 문제, 한미일 군사협력인가요? 군사협정의 문제 이런 부분을 공격하는데 민주당은 실패했죠. 그래서 요 순간적의 전술적 전쟁을 보게 되면 국힘은 성공했다. 민주당은 실패했다. 그러나 이게 대세에 크게 영향이나 지장은 없고 오히려 이후에 지속적으로 8일 남은 시간에 윤석열 후보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서 안보에 무지하다라고 하는 비판의 프레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해됐습니다. 이거 뭐 통칭하면 우리가 흔히 그냥 악마의 편집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뭐 악마까지는 아니고 그냥 법사. 무당들의 편집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요거는 뭐 아까 이 한미일 군사동맹 검토하지 않는 게 윤 후보의 명확한 입장이다 얘기 드린 것처럼 자, 이재명 후보도 그 이야기를 젤렌스키 비판을 하고 직후에 러시아의 침공은 규탄받아 마땅하지만 이렇게 또 전제를 했어요. 침공하자마자 그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일관되게 했는데 이제 당시 그 뉘앙스는 부적절했다. 부적절한 부적절했다 그래야죠. 사과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참 묘해요. 왜냐하면 그 토론이 있었던 첫날은 젤렌스키와 이제 우크라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다 탈출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키예프를 지키고 있었던 게 이제 알려지면서 국제적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이슈가 하나 소화됐습니다. 지난 토론에서의 간단한 여야 공방이었고요. 자, 안철수 후보 얘기해보죠. 묻지마 정권 교체 이런 얘기도 나왔고
자, 지금 남아있는 대선의 중대 변수가 단일화였지 않습니까? 예. 정권 교체냐, 정치 교체냐 이런 질문도 있고요. 단일화가 결렬됐다. 근데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에 공동정부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 디테일한 문건까지 다 막전막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자, 국민의당 이태규 선대본부장 손잡아달라고 간청해서 선의를 가지고 손 내밀었는데 손목이 잘려나간 충격이다. 이렇게 좀 격한 표현이 등장했어요. 결렬의 책임 어느 쪽이 큽니까?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 27일 날 결렬을 하고 아주 이례적으로 후보가 일정까지 공개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일정을 정리했던 파일 제목이 재밌잖아요. 정리하다 뭐 안 만나면 깐다.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못 만나면 깐다. 이거 그 처음서부터 그 단일화 의제에 대해서 효과는 먹고 실제는 딱 두 개로 정리하면 됩니다. 효과는 가져가고 실제는 안 한다. 실제는 안 하는데 단일화가 될 것 같은 효과는 누리겠다. 누리겠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안철수 정치가 무척 세련됐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 완숙해졌고 그다음에 정말 저분이 이제는 공적 마인드가 많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13일 날 선거운동 본격 그 정식 그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13일 날 던졌단 말이에요. 단일화 하자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사실은 저희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절 들어가기 전에 27일 날 단일화 회담이 들어갈까 봐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때 단일화 회담이 못 들어가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전술적 그 선택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디펜스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이제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인데 그럼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2월 3일 날 또 단일화 회담이 시작될 것이다 했는데 저희가 또 방해 전략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많이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이슈로 블랙홀까지는 아니지만 단일화 이슈를 계속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국민의힘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가져가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입장에서는 끌려가는 그 아젠다에 대해서 주도권을 상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3일 날 던진 거예요. 그 13일 날 던지고 그로부터 2주가 27일이거든요. 그렇죠. 이 2주 동안에는요. 모든 주제를 단일화가 다 삼켰습니다. 맞습니다. 단일화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그 출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주에 여기서도 잠깐 얘기했네요. 근데 20날 안철수 후보가 결렬 선언을 하잖아요. 맞아요. 일요일에. 결렬 선언을 하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게 어디로 공이 튈지 모르고 그 파장이 어떻게 미칠지 모르니까 일요일인데요. 21일 날 논평 없습니다. 22일도 좀 주저주저하다가 22일서부터 논평이 나가기 시작하고 23일 날 국힘에서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22일 날 화요일 날 그러니까 단일화 결렬 선언하고 화요일 날 봤더니 이틀 후에 단일화를 전후로 해서 일요일 날 했는데 토일 월 3일 동안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280만 명이 움직여요. 7.6%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 선거판을 다 움직이는 겁니다. 파괴적이다. 파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20날 안 한다고 선언을 했지만 그 이후도 국민의힘은 단일화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끌고 갔죠. 끌고 갔고 단일화로 인한 빠졌던 부분을 다시 복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시점에 27일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보고 뭐 안 되는 건 본인들이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일지에도 보게 되면 2월 19일 날 그러니까 그 공주 천안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당원들 2명 사망하고 난 다음에 출상하고 나서 그 2월 18일이거든요. 근데 일제 보면 2월 19일 날 안철수 후보 심기가 바뀌었다. 급격한 그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안 하는 쪽으로 기울은 겁니다. 왜냐하면 무척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여론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뭐 무척 원칙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서 27일 날 보면 쭉 가다가 결국은 단일화 이슈를 먹어왔어요. 다시 국힘이. 그리고 이제 깨졌을 때 누구에게 이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27일 날은 안철수 후보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른바 그 내부에 있는 레드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레드팀이 지금 온라인을 보게 되면요. 철저하게 그 안철수
그다음에 이태규, 국민의당 이쪽을 공격하고 이쪽이 실질적으로 과도한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깨졌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국힘 입장에서는 27일 날 깨지고 난 다음에 28일 날 자체 여론조사를 돌려본 거예요. 그런데 여론 단일화가 불발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28일 날 돌려보니 오히려 자기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8일 저녁서부터 오늘 오전 그러니까 28일 오후서부터 윤석열 후보가 마치 주사 맞은 사람처럼 앰플 주사 맞은 사람처럼 확 기운이 나요. 그래요. 어제부터네요. 예, 어제부터요. 어제 오후부터. 그러면서 막 살아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고 참 위험하다. 위험하다? 예, 8일 남았는데 지금 이제 국힘의 적은 뭐냐면 방심입니다. 방심? 예. 방심. 예. 그리고 민주당은요. 8일 남았는데. 대체로 대세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국민통합에 대한 아젠다를 놓지 않으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아주 미미하게 밀리고 있는데 이번에요 33만 안쪽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33만 명이면 1%거든요. 15만 명이 0.5%예요. 심지어는 10만 명 안쪽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0.3%예요. 역대 가장 박빙의 선거이고 당일날까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밀리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밀리고 있는데 너무 미미하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선거 당일날까지 사전투표가 끝나도 또 안심할 수 없고요. 지금서부터는 작은 실수라도 실수하는 쪽이 무너진다. 그런데 이게 흥분해갖고 하이키로 가는 사람은 실수합니다. 로키로 가는 쪽은 실수 안 하죠. 민주당은 로키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출내기이다 보니까 권력이 나한테 들어온 줄 알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심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죠. 한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가 소리 세게 나는 두두두 하는 기관단총 하나 그 선물 받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거 갖고 총싸움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데 위험하다. 지금 행태를 보니까 이거는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빅데이터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고 경험칙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저렇게 자신만만한 행보가 자칫 실수로 연결될 수 있고 역풍이 불 수 있다. 일단은 이게 봉도사님의 가정이긴 하지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10만 표 안짝으로도 승부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데 자 잠깐 하나 이제 정정을 해드릴게요. 정봉주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이제 단일화 효과 얘기하시다가 여론조사 수치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이게 방심위가 요즘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필수 사항을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조사인지 모릅니다. 유의미한 내용이 아니다. 다만 그래서 숫자보다는 영향이 있다. 그렇죠. 280만 표 정도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한 거지. 여론조사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영향이 꽤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요즘 빅데이터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꽤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단정컨대 우리나라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빅데이터 도입된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여론조사하고 빅데이터를 보면 여론조사는 땅의 지형을 보는 거예요. 빅데이터는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물기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요 전문가들이. 근데 빅데이터는 수치가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수치를 해결하는 힘인데 현재 우리나라 이 존재하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힘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제가 알고 있는 교수 한 두세 분.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강력한 게 이제 우리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요. 정권 교체 심리가 필사적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면서 통합 정치에 대한 아젠다가 그나마 정권 교체를 막고 있는데 이 버금가지 못합니다. 간신히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이 와중에 통합 정부를 도와주는 큰 태제가 있었어요. 묻지마 정권 교체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와중에 대상을 받을 워딩은 묻지마 정권 교체는 안 된다.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정권 교체로 가 있는 한 50% 정도 심리가 있던 분들 중에 한 10% 정도는 흔들리는 거죠. 내가 정권 교체를 계속 바랬는데 민주당 미웠어. 그건 문재인 정부 싫었어.
내로남불 싫고 부동산 정책 싫었는데 그런데 정권 교체를 한다고 봤는데 정권 교체를 받을 국힘 후보가 과연 이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네네. 이런 부분에서 갸우뚱하게 만든 게 안철수의 힘이다. 아,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인 프레임을 보게 되면 정권 교체가 워낙 세다. 필사적이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죠. 예. 안철수 후보의 역할을 또 평가하셨습니다. 묻지마 정권 교체는 안 된다. 안철수 위험하다. 후보는 더 좋은 정권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또 그러면서 이제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이런 표현을 쓰죠. 네. 예. 자, 그러면서 지금 통합정부 쪽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또 치고 나가기 시작했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흐름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단일화 말이죠. 지금 8일 남았는데 완전히 끝난 겁니까? 어느 쪽하고? 야권 단일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미 20날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것처럼 국힘이 프레임을 잡아왔죠. 그게 좀 먹어줬던 거고. 책임 공방으로. 예, 그리고 20날은 완전히 끝난 20날로 결국 안철수 후보의 실제로는 끝났고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민주당에서 통합정부론을 얘기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한때 17%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힘에 윤석열 후보가 빠지면서 17%까지 한 10% 후반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핵심은 이겁니다. 거기서 또 한 10% 또 빠져갖고 이제 7, 8%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 안철수 후보에게 갔던 10%가 현재 어디로 가 있냐? 대부분이 중도층에 있거나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후보에게 가 있는 이 부분은 무척 유약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견고하지 않다.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안철수 쪽으로 올 수도 있었던 그 힘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마지막 선거 전략은 통합정부, 그다음에 묻지마 정권 교체는 안 된다. 정치 교체, 그다음에 이제는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20년 동안 진영이 나뉘어서 싸웠는데 이번에 대통령 된 사람은 진영을 넘어서 이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태제를 이 아젠다를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8일 동안 던짐으로 인해서 그 유약한 10%를 그중에 2, 3% 그중에 1%를 끌어올 수 있는 전략이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그 얘기를 하시니까 어제 바로 이 자리에 이제 김경진 국민의힘 특보단장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가 결렬됐다고 본다. 가능성 없다고 보는데 안철수 후보가 결렬 선언을 한 순간 안철수는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은 거다. 합의했다 민주당과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안철수, 이재명 두 후보는 혹시 물밑 접촉 있을까요? 있습니까? 저는 캠프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물밑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2월 24일인데요. 2차 토론, 법정 2차 토론 전에 목요일인데 그날 오후 3시에 송영길 대표가 통합정치를 하면서 선거구제 개편하고 정치개혁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오후 3시에. 근데 그날 느닷없이 원래 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산 안창호 기념관을 방문해요. 그 안철수 안창호 그러면서 같이 한열로는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26세 손이다. 그다음에 안창호, 안중근, 안철수 그런데 이제 자기하고 동료 학렬이지만 같은 안시에 수능 안시에 그분들이 훨씬 존경하는 분이어서 오늘 그분의 뜻을 다시 새기러 왔다 하면서 그때 세 가지 단어를 얘기해요. 안창호 선생의 대공주의가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진영으로 나눠서 막 싸우니까 안창호 선생이 진영 나누지 말고 대한독립이라고 하는 대의 명제에 다 모이자. 이게 대공주의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에도 비슷한 안창호 선생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근데 이때 안철수 후보가 대공주의를 얘기하면서 대동세상을 얘기해요. 그랬죠. 이재명 후보가 초창기 했던 대동세상 그걸 국민 통합을 또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내용적인 면에서 한 8, 90%가 오버래핑 되는 부분 교집합이 생겼다. 이런 걸 보면 물밑으로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내용적인 면에서 그래서 1차, 2차 토론을 봐도 1차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면서 눈을 지그치 않고 고개를 좌우로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이번에 2차 토론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를 세 분이 협공한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25일 날 했던 게 3월 2일 날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게 보이고 내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민사회운동 어르신들께서 책임 총리제, 그다음에 그 개헌 이런 등등으로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사인들 후보들이 다 해라. 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단 말이에요. 네. 3.1절 103주년을 맞이해서 그럼 안철수 이재명 후보는 거기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도 하고 윤석열 후보는 지난번에도 정치보복 안 하겠다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약속합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답변 안 했거든요. 아마 윤석열 후보는 안 할 가능성이 높으면 제가 보기에는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 이런 건 아니어도 서로 공동의 길을 가면서 통합정부를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런 그 공감대는 형성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지지선언을 한 거나 다름이 없죠. 김경준 후보가 비교적 정확합니다. 김경준 후보가 아니라 김경준 의원이. 김경진 전 의원. 예, 전 의원이요. 전 의원, 지금은 특보단장. 자, 지금 뭐 오늘 흥미진진합니다. 25일 토론회 때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약간 이 정치개혁 이야기할 때 쌀쌀한 반응이긴 했지만 진정성을 보여라 이런 이제 요구가 나왔고요. 하루 이틀 내로 당론 채택할 거다. 일요일에 바로 의총이 열려서. 그렇죠. 27일 날. 당론 채택이 됐어요. 25일 날 토론이 있었고 하루 이틀 내니까 이틀 내에 의총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변곡점은 24일에 도산한창호 기념관에서 이 정치개혁 선언하기 직전에 뭔가 물밑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 근데 둘이 주장이 똑같아졌어요. 대공주의, 대동세상, 국민통합. 그래요. 조만간 빨리 봉도사님을 또 모셔서 대선 전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30분이 그냥 후딱 지나가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봉도사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그중에서도 특히 뒷이야기를 파서듣는 불사조 기자단이 있습니다. 야당 출입하는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여당 출입하는 세계일보의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두 분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주말 사이에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서 25일 날 토론회 있었죠. 27일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했죠. 근데 단일화 결렬, 야권 단일화 결렬이 또 선언됐죠. 그게 아니고 후폭풍이 막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두 분에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오늘 모셨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결렬 후폭풍 셉니다. 박 기자님. 자, 국민의힘이 어제 긴급 의총을 열었어요. 단일화 불발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이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일단 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속으로는 화가 아주 많이 났는데 겉으로는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좀 취재를 해보면 일단은 사실상 결렬이 됐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간의 과정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그 공개를 한 사람이 뭐 소위 이제 차 순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선 후보 본인이 직접 나서서 했다라는 거는 물론 윤석열 후보가 더 노력해 보겠다라고는 했지만 이건 사실상 끝났다라고 선언이 된 게 아니냐, 종료 선언이 아니냐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취재를 해보면은 정말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좀 비판적인 혹은 또 아주 거친 표현들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정제해가지고 몇 가지만 좀 뭐 기사에 쓸 수 있는 정도의 내용만 전해드린다고 하면은 단일화는 사실상 끝났다. 그리고 안철수는 이제 지겹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저런 태도 때문에 보수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결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안철수 후보는 보수 쪽에서는 역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부적으로 격분해 있는데 그러나 지금 표면적으로 공식적인 입장들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오늘 김은혜 공보단장도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썼던 표현 쓰시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단일화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다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공식적으로는 표정은 이렇게, 속내는 이렇게 좀 감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현상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겉으로는 온화한 표정을 하면서 단일화 불씨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자, 김은혜 대변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태규 본부장의 난감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했는데 자, 이거죠. 지금 윤석열 후보는 전권 대리인이 있었다. 예. 안철수 후보는 그런 게 없었다. 지금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보고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보고받고 뭐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냐 아니냐, 계속 이 문제가 언급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 다 취재를 해봤는데 네. 사실 뭐 어느 한쪽으로 조금 더 제가 판단이 가더라도 결론은 못 내리겠더라고요. 네. 왜냐면 안에 들어가서 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제가 결론은 내릴 수가 없고 진실은 알 수가 없고 공방만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어쨌든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점을 좀 짚어봐야 네네. 되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 논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상 당사자였잖아요. 네. 우회적으로 그때 상황을 전해드린 걸 얘기해드리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안철수 후보가 물러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자회견문을 이태규 총괄본부장이 썼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기자회견문을 쓰는데 안철수 후보가 개입이 안 돼 있다. 몰랐겠느냐. 보고를 안 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상황은 이러한데 일단 여기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아까 이제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김은혜 공보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태규 본부장이 좀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비슷한 얘기들을 좀 수면 아래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이나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테이블에 앉았잖아요. 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분명히 어찌됐든 간에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협상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틀어졌고 그리고 바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어떤 걸 노리는 거냐면 예를 들어 오늘 오전에 지금 임명진 전 예. 자유한국당 지지 철회. 네, 철회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노리는 걸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태규 본부장이 굉장히 곤란할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찌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내부에서는 단일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이견차가 좀 표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중간에 항상 이렇게 메신저가 있으면 우리가 정치권에서 흔히 뭐 예전에 배달 사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 전달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이태규 의원한테 좀 책임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서 교신이 뭔가 엉클어졌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합의 다 해놓고 합의문 작성까지 끝났는데 일요일 오전에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가 뒤집은 거다라는 지금 취지잖아요. 맞습니다. 야,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속내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지난주 방송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접근 방식부터가 조금 좀 잘못되지 않았냐. 접근 방식이 민주당을 잘못됐다.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진짜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게 뭘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뭐 합의문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네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당 간의 사정은. 근데 처음에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그 100%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자고 던졌잖아요. 제안을 공개했고. 네, 그랬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답이 없었던 건데. 결렬선언했고. 요 지금 며칠간의 논의 과정을 보면은 뭐가 빠져 있냐면은 그러면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여론조사 빠져 있고. 일단 안철수 후보 너는 아웃이야. 날 전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퇴를 전제로.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은 막 논의를 이렇게 하는 척 해주다가 안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는 최근 이제 얘기나 들어보러 나갔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전혀 제안에 없더라. 이런 이제 취지인 거죠.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어쨌든 단일 후보 자리를 줄 게 아니라면은 그 차선으로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게 정말 뭘까? 이 심중을 파악하는데 정말 노력을 기울였어요. 민주당은. 그래서 이제 뭐 김미경 교수 쪽도 접촉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안철수 후보 접촉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후보의 전성기는 20대 총선 때 약 40석의 야당 대표 시절인데 이게 원내 교섭단체 당대표는요. 우리나라 국가의전서열 8위예요. 파워가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게 아니라면은 총리나 부총리 주는 건 의미가 없다. 오히려. 독자적인 야당으로서의 독자 자기 세력을 구축시켜주는 게 안철수 후보가 바라는 거이고 그러려면은 제도를 바꿔줘서 다당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곧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3인 선거구 이런 식으로 다 바꾸면은 안철수 후보는 이번 대선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독자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 정치 세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걸 만들어 주자라는 게 민주당의 의도였고 제가 조금 이제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닌데 그 사이에 이제 뭐 그 셔틀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김관영 전 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정말 안철수 그 후보가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덧붙이면은 저도 진짜 최영찬 기자 분석이 맞다고 보고요. 이제 세력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걸 해줬으면 아마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다만 국민의힘에서 이제 몰랐던 건 아니고 100% 여론조사라는 방식은 살아있기는 한 거잖아요. 차마 그거는 못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자면은 이렇게까지 이제 많은 것들을 준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고 파격적으로 협상을 한 것처럼도 공개적으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됐을까라는 점을 좀 짚어보면은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합당을 얘기하면서 뭐 최고위의 자리도 비워놨고 혹은 또 나중에 공천할 때 그 지방선거 공천할 때 공관위 자리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도 못 받는 거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최고위원이 9명인데 그래서 국민의당 몫으로 2자리, 3자리 준다고 해서 실제 의사결정권이 있느냐 이런 것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막상 닥쳐보면은 그걸 그만큼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어떤 독자적인 세력을 갖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자리를 보장받는 것보다 그 이전에 이미 이준석 대표와 이태규 의원은 한번 또 폭로전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2월 초반 상황이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하기 전인데 2월 11일에 이제 이런 물밑 접촉이 있었는데 파국이 났다.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태규 본부장은 한 번 지금 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당 내부도 좀 정리가 안 돼 있었던 분위기는 아닌가요? 국민의당 상황을 지금 좀 명확하게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진실 공방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원이 난감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의 말이 틀리지 않게 되려면 어찌됐든 간에 이태규 본부장이 전권을 가지고 협상을 한 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태규 본부장으로 단일화 라인이 정리된 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고요. 그 당시에 폭로전이 벌어졌던 건 그럼에도 안철수 후보의 뜻이 많이 반영이 돼 있을 거다 이렇게 많이들 기자들은 분석을 하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그때 그 어떤 동인이라고 할까요? 트리거가 됐던 거는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계속 공격을 해왔고 그 와중에 국민의당 내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던 거잖아요. 아침 방송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1시간짜리 기자회견이 튀어나오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태규 본부장이 반박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원인 자체도 안철수 후보가 개입이 되어 있고요. 이태규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이준석 대표가 이 협상 라인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죠. 왜냐면은 거기서 완전히 힘을 잃게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기자회견 6시에 하고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게 이제 장제원 의원이 되는 건데 즉 장제원 의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소위 뭐 핵심 관계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계속 안철수 후보 쪽에서 요구했던 직거래잖아요. 직거래를 원한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더 가까운 사람하고 거래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는 달성이 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권 대리인이라는 게 인정됐던 것인지 또 궁금한데 그런 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윤핵관 등장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윤석열 후보가 지난 일요일 1시 기자회견 하면서 파장이 몇 개가 튀어나왔는데 자, 이거 권성동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제가 별명이 뭔지 압니까? 윤핵관인 거 알고 계시죠?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해 삼척 시민 여러분 많이 소외됐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그런데 윤석열 어디 출신입니까? 강원도 강릉 출신입니다. 강원도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과거 윤핵관이었지만 지금 윤몰관입니다. 이제 새로운 윤핵관이 누구냐? 바로 이철규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당선시켜서 이철규를 통해서 복여나 사퇴 발전을 앞당기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 이게 들어보면 이제 지역 유세 현장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자, 나 윤핵관인 거 아시죠? 자랑스럽다. 근데 지금은 윤몰관이다. 진짜 윤핵관은
아무개 후보다라고 하면서 뭐 윤석열 후보와 그에 대한 지지를 지금 호소하는 장면인데, 네. 야, 윤핵관 논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실 예전만큼 전선이 형성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사실 뭐 네이밍 자체를 이준석 대표가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핵관이라는 표현 자체, 그러니까 핵심 강자라는 표현 자체는 뭐 중립적인 표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네.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부정적인 건 뭐 비선실세 이런 거죠.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문제 삼은 거는 핵심 관계자를 문제 삼았던 게 공식 라인에 없는데 그런데 비선들이 주요한 결정들을 다 내린다라고 문제를 삼았던 거죠. 언론에 자꾸 등장한다. 익명으로.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서 이게 다시 좀 수면 위로 올라왔느냐 아니냐 좀 내부적인 분위기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문제 삼는 분위기가 아니고 일단 첫째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강하게 나서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비판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에서 봤을 때 이 단일화 논의는 별도의 얘기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 라인에서 꼭 하기로 기구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의견들이 있고 다만 비판적인 목소리도 하나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후보가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땐 좋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판단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들도 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내부는 그런데 예전보다는 이제 각이 서 있지는 않은데 민주당은 이거 봐라 윤핵관 다 물러났다고 하더니 활동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후보에게 영향 주고 있었던 거 아니냐, 심지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공세를 펴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게 좀 강한 어떤 공격 포인트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 하루 정도 공격의 빌미를 국민이 제공한 거다 이렇게 하루짜리 보이는데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거짓 해명.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한창 연말 때 그 장제원 의원 관련해서 윤핵관 논란이 일어날 때 뭐 출근도 안 했는데 무슨 핵관이냐 이런 식으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결국 이 막판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이 단일화판에서 등판하는 걸 보면 정말 윤석열 후보의 그 뭐랄까 이 마음을 다 잘 사로잡고 있고 진짜 핵관이어서 그동안에도 다 선대본을 다 주물럭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장제원 의원은 일단 또 아들 문제가 있어서 대중들한테 썩 그렇게 호감적인 이미지는 또 아닌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공세를 펴기 딱 좋았다. 본인이 사퇴하듯 물러났죠. 비서실장 거론이 되던 시점에 그때 선대본으로 아예 바뀌어 있습니다만, 자, 두 분에게 짧게 한번 OX 형식으로 여쭤볼게요. 박 기자님, 야권 단일화 끝났다. 네, 거의 완전한 오는 아니지만 거의 찌그러진 오 정도. 거의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프로 찌그러졌나요? 네. 한 90% 정도. 희박하다? 네. 자, 그러면 최 기자님은요? 저도 뭐 가능성 없다. 물 건너갔다. 네. 그럼 민주당하고는요? 민주당하고는 이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 지금 이 정도? 싶습니다. 네. 약간 묘한 연대. 네, 오늘 또 송영길 대표랑 그 웃으면서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전 투표까지는 사흘 남았습니다. 이게 본투표까지 8일. 양측 모두 사전 투표를 독려하면서 지금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육성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3월 4일 금요일, 3월 5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주변에도 많이 권장해 주시고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4.15 총선에 대해서 많은 부정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사전투표 꼭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의 마지막 남은 변수는 폭증하는 확진자 수에 따른 국민의 참정권 제약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3월 4일, 5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대한민국을 바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가족의 미래를 바꿀 기회를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아까 윤석열 후보 발언에서 살짝 언급되기도 했는데 지금 부정투표 우려, 또 이제 이준석 대표는 코로나 확진 폭증으로 인한 참정권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모두 사전투표를 강하게 독려하는 양상이에요. 지금 국민의힘도 사전투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이게 사전투표를 장려하고 있는 이 공식적인 발언들은 많죠. 그럼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그럼 왜 사전투표를 장려를 하느냐? 실제 최종적인 목표는 본투표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재를 해보면은 투표율이 80% 정도 나오면
가까이 나오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정도 박스권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40%는 절대 넘어서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그건 여권 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자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떨어지더라도 이분들은 투표장에 나올 것이다. 그럼 투표율이 낮게 되면은 아주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우리 표가 빠지는 거다. 그렇게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 자체를 높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80%가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이제 역대 대선 투표율 봐보면은 2017년에 77.2%로 이게 가장 높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2012년이 75.8%였고요. 그러니까 80% 가기가 쉽지 않은데 국민의힘에서 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아까 발언에서도 다 나왔지만 사전 투표가 조작됐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것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로 지금 확진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확진자가 많으면 누구한테 가장 치명적이냐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 또 보수 지지층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투표율이 빠지게 되면은 원래 목표였던 최종 투표율을 달성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 때부터 투표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전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80% 투표율이 나오는데 반 나누면 이제 40%인 거죠. 네, 아주 심플하게 과반 지지율은 거죠. 40%를 얻어야 이제 당선권에 있는 거고 77%대였을 때는 한 38, 9%를 얻어야 당선권이 되는 건데 양강구도라는 전제하에 자, 양당 모두 이 사전투표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막판 변수들 지금 이재명 후보 발언 구설에 오른 것도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우리 대선에 미칠 영향 혹시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영향이 좀 있을 걸로도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안보 이슈가 그러니까 중요한 표심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이걸 뭐 유불리의 해석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게 기조 입장이고. 안보 이슈에 대해서. 네. 다만 이제 좀 취재를 해보면은 이게 그 무력 침공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좀 불안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이 후보들의 발언이나 공약들 나온 걸 토대로 비교해 볼 때 특히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나 이런 거는 굉장히 국가 안보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를 자강을 한다고 또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강대국 군사 대국들 사이에서 끼인 나라여서 이게 자칫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1세기 침공했다는 거는 여차하면 그냥 수틀리면 무력으로 이렇게 침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좀 그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지금 사전투표를 한 80%를 기대하는 국민의힘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은 투표율에 대한 기대치는 어때요? 저도 그래서 취재를 해보면은 그동안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뭐 전제가 깔려 있었는데 보수는 또 집결해 있으니까 똑같은 논리였어요. 지금은 꼭 그렇진 않고 그렇다고 또 투표율이 낮다고 마냥 유리하다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투표율을 놓고 유불리를 계산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민주당 그 선대위 입장이고 다만 지지층이 좀 많이 나오길 바라는 거는 똑같은 마음 아니겠냐. 지지층은 다 투표하길 바라죠. 어느 쪽이나. 자, 지금 민주당이 최근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게 그동안 이제 많이 강조했는데 이제 양쪽 다 결집해 있잖아요. 일주일여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선택 못한 중도 부동층이 관심이잖아요. 이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근데 여기에는 이대남은 흔히 윤석열 후보에게 쏠려 있다. 2030 여성에 대한 민주당의 기대가 있습니까? 물론 있고요. 지금 오늘도 아침에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한테 참 고마워하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SNS에서 이준석 대표가 되게 파이팅 넘치게 뭘 할수록 2030 여성들이 급속도로 뭉치고 있는 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느껴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이제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 아마 심상정 후보 내지는 보통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소신 투표 때문에 뭐 기본소득당을 찍는다든지 진보당을 찍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막 자기가 이겼다고 의기양양하는 걸 내가 못 보겠다 이런 분들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하는 수 없이 찍는 표심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저쪽이 싫어서 또 여기를 선택하는. 그래서 이 박빙 승부가 펼쳐지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차선책으로 민주당을 뽑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내부적으로 좀 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고맙다. 그래서 지금 정의당이 임명장 준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뭐 그런 뭐 약간 뭐 비꼬는 그런 취지였겠죠. 국민의힘은 이 어떤 여성에 대한 전략은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뚜렷하게 내세우진 않는데 다만 이제 예전보다는 초기에 이준석, 윤석열 두 사람이 이제 화합을 한 뒤에는 즉각적으로 굉장히 2030 남성 중심의 공약들을 쭉 내놨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조금 누르는 그런 정도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아주 노골적인 이 공약은 내놓지 않는 그런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밤 토론이 있죠. 법정 마지막 토론인데 사회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젠더 이슈, 복지 문제 등장할 것으로 기대해보고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자, 불사조 기자단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1절에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